안녕하세요. 강기복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413페이지의 정비사업 시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법과 관련된 정비사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게 되면 시행자가 결정된 때 저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시행계획은 개발계획인 반면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과 관련된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어떤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지, 그래서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주관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택재활사업 함께 살펴봅니다. 주택재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넣습니다. 주택 부대 동시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환지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 아닌 곳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넣습니다.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택재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방식을 각각 구분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은 사용 승인, 준공, 인가 받은 이후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이 사용 승인, 준공 후 25년 정도 지나면 건물 가치를 0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재활사업과 관련되어 단독택 또는 빌라 밀집 지역에 주택재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특별히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선택적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이 재개발사업은 그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채택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환지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환자와 토지의 지자를 조합한 말인데,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오직 토지 가치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보상한 형태를 환지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사용 승인, 준공 후 25년 지났다고 하면 땅에 건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건물 가치 평가하는 것 아니거든요. 덕분에 재개발 사업이 예상되는 단독택이나 또는 빌라와 관련되어서는 15년,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평당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가치와 건물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는데, 그 건물이 25년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건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겠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시행자라면 환지 방식으로 하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주도권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단독택과 빌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 가치가 점점 감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도정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동시에 인정하고 있죠. 토지, 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정비 사업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주택과 옛날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를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십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1988년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이게 한때 10억 넘게까지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25년 지나면 분명 감가상각의 평가에 따라 건물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1988년도에 5천만 원짜리가 한 10억 넘게까지 가격이 호가되게 된다고 하면 이건 건물 가격 떨어진 거 아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도정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정비사업 방식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래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무엇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형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 도시형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 또는 관리처분 계획 선택적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관리 사업입니다. 주관관리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정비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관리 사업은 새로운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지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만들어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주관관리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주관관리 사업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런 취지로 나온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 필요 없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각종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재정착률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5%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반면 주택 전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환지 방식이 아닌 유일하게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정착률이 2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로수 정비 사업을 최근에 도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는 것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주민 자발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 시행 방식 이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식에 따라 각종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414페이지에는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우리 구분해 주실 게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주관개수 사업. 이 주관개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이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주관관리 사업 찾으셨죠? 이 주관관리 사업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하나 살펴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으로 그 달동네 지역은 보통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달동네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국공유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국가 땅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은 기존 단주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주차장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이 둘을 제외한 그 밖에 주택재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보통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의 땅은 대부분 사유지이죠. 그러면 주민자발적으로 사업 시행자에 해당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개수사업과 주관관리사업을 제외한 그 밖의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최근에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이 주도하는지 민간이 주도하는지 그 정도 부분이 주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시공자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부의 기출문제 때 우리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줄만 쳐고 지나가십니다. 417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 보게 되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동그라미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래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받은 이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언제? 사업 시행 인가받은 이후 시공자 선정한다. 그리고 3번 시군구청장의 직접 시행, 그냥 방수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넓은 공장 있죠. 그러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삼성전자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공장 위치는 아마 공업지역일 겁니다. 그러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삼성전자 단독으로 시행하면 이들은 돈 많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받은 이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설계 도면 그리고 일정한 주민 동의를 얻었을 때 사업 시행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와 관련되어 제가 알고 있는 건축사부는 1제곱미터당 설계 비용으로 15만 원 정도 받아야만 설계도를 작성해 준다더라고요. 그냥 저는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면적은 보통 10,000제곱미터 이상, 한 5만 제곱미터인데 그 5만 제곱미터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건축물의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죠. 그 10만 제곱미터에 1제곱미터당 10만 원의 설계 비용을 가산하게 되면 이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예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매몰 비용으로 1,600억 정도가 발생했다더라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설계도 등을 작성했을 텐데 그러한 비용 부담 모두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설계 비용 등을 부담하고 정비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반면에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 조합의 경우에는 돈 좀 부족하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건설업자의 돈을 받아 설계도 작성이 좀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정비 사업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설립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된다면 언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함께 본 겁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정비사업조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자와 관련되어 주관계사업과 주택재발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조합 설립하기 전에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줄만 쳐놓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동그라미 놓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를 넣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런 말 빼버리고 추진위원회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최소 구성 위원수는 몇 명이다? 5명 이상. 그리고 이들은 과반 동의받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단서 찾으셨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필요 없죠.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 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따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존재 없고요.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동의하게 된다면 바로 조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지원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합 비리와 관련되어 이 비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개입하는 것을 공공지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개입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생략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저 추진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 요건 함께 살펴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기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정비구역 안에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의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속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8. 여기 10분의 8은 5분의 4와 같죠.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는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요건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단지 안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을 수 있고 주택단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요건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8. 여기 10분의 8은 5분의 4와 같죠.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얘 지문 좀 길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 요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은 우리 1, 2, 3, 4를 집어넣으면 4, 3, 1이죠. 정비 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4, 3, 2, 1의 동의 요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에 있어서는 5, 4, 3이 2, 3, 4를 집어넣게 되면 5, 4, 3이 나옵니다. 만약 책에 10분의 8로 돼 있지 5분의 4 아니지 않냐? 5분의 4를 하면 틀렸다. 그러면서도 할 말 없습니다. 이거 같은 숫자이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에 있어서는 2, 3, 4, 5를 집어넣은 5, 4, 3, 2로 기억해 놓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사익 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 있죠. 그래서 만약 4322를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으로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4332, 4332의 요건을 갖췄을 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4321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이고 5432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인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저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정비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고 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여 조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우리 426페이지에 양가로 2번 조합의 법인격에 관한 사항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조합원 자격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되 가로 속에 주택재건축사업 동그라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각각 동의 한 자만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통상적인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면 조합원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비사업에 찬성,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먼저 비교해 주십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증진사업이다. 공익사업이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외우신 적 있죠. 그래서 공익과 관련되어서는 내 한 목숨 바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익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면 해당 정비 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주택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0년 넘은 지금까지 조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부채에 관한 사항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아직도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그리고 임원들은 매달 3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 받아가시더라고요. 이 재건축 조합이 유지되게 된다면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월급 주기로 애초 약정을 맺다 보니 해산하지 않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 조합 간부에게 계속 월급 주고 있는데 그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재건축하겠다는 사람,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 이렇게 기억나십니다.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원주민이 그 동네를 많이 떠나게 되는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채택했다. 덕분에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오직 관리 처분계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자발적으로 것이죠. 주민 자발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의 기구. 17회 시험 때는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낸 적 있는데 우리 428페이지의 양가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의 구성, 그래서 임원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는 3번 총회 나옵니다. 여기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필수기구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만약 조합원이 300명, 500명이라면 총회에 전원 참석하여 뭔가 결정하는 것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32페이지에 기억 살펴놓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민법에 사단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총회 필수기구이고 대의원회는 임의기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이죠.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둔다? 100명 이상일 때.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임원 그리고 총회,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필요한 사안들을 문제로 잠깐 살펴볼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4절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여기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계획도를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시행계획은 총회 동의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하지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사업시행 인가 찾으셨죠? 시군구청장 인가받아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정비사업 확정된 것이죠. 사업시행 인가받은 이후에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시행과 관련되어 정비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뭔가 중요한 제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놓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주실 것이 바로 441페이지에 임시수용시설 찾았습니다. 여기 임시수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포로수용소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전쟁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시수용시설, 여기 임시수용시설은 정비사업 도중에 집이 철거되게 된다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임시수용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수용시설로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를 제공하는 것을 임시수용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임시수용시설이 제공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관계획사업 동그라미, 주택재개발사업 동그라미.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잠깐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대상은 주관계획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시수용시설이 제공되고 주택이 철거되게 되는 주택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각각의 사업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되었었죠. 강제로 철거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임대택 제공 대상이 아니고 반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증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대하는 자의 주택도 함께 철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살 집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거 관리 사업은 기존 주택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만 새로 확충하는 것이죠. 철거된 사람 없죠. 임시 수용시설의 제공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세입자 등은 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사업시행 인가받은 이후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 임시 수용시설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 수용시설의 제공 대상 저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그냥 지금은 지납니다. 그리고 3. 임시 상가 찾으셨죠. 여기 임시 상가 제도는 사실 용산 국제문주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용산 재개발 사건 당시에 큰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람 다치고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일 겪은 이후에 도시환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상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 도정법에는 임시 상가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용산역 가보시면 용산역 광장에 천막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임시 상가입니다. 그러면 이 임시 상가는 상업지역과 공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 구역 안에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는 권리금 등을 떼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가 세입자가 장사할 수 있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제도를 임시 상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시 상가는 어디에 제공한다?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그리고 임시 수용시설인 임대주택은 주택이 철거되는 주거관리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제공하고 사익승인 사업인 주택증설 사업의 경우는 임대주택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5. 매도 청구 방어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의미하는 제도였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특히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아파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는데 딱 한 세대만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살고 있는 세대 빼버리고 나머지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조합이 취득한 때만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장용권으로 동의한 때 정비사업 하던 것. 그래서 바로 이 매도 청구는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자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 청구 제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43페이지에 3번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사업 시행자는 주택정비사업 동그라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박스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재건축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가 이해관계인이 있죠. 건물만 소유하거나 땅만 가지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하단부의 용도 승례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9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함께 방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 없는 법률 행위이다. 이런 것 공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특정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사용 중인데 저 건축물이 있는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렸습니다. 정비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때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때입니까? 우리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되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되었거나 또는 조합 설립 인가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큰 의미 없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확실되기 때문에 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축물에 대한 최초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들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쭉 눌러앉게 된다고 하면 저러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임대퇴익이나 또는 이주 비용이라고 하는 이사 비용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또는 내가 임차인 친구라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어떻게든 쭉 눌러 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이들에게 이주비용이나 임대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조합인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해야 되고 그러한 비용은 전국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비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라고 하면 저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저 임차인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한테 비용 부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상권의 계약 해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차인 또는 제한 물권을 가지고 있는 각종 제한 물권자라고 하면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만약 소유자라고 하면 그 임차인 등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계약 해지하고 계약 만료시키고 내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양가를 1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들어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 동일하였습니다. 지상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권리자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 정비구역 지정된 때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받은 때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받은 때 정비사업이 확실하게 시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하면 누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권리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바로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권리자만 계약 해지할 수 있지. 소유자는 함부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권리자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권리자가 자신의 최초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계약 해지한다면 저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만약 저 소유자가 보증금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행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금전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보증금을 임차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하면 이거 원래 부담할 자에게 돈 달라 요청해야 되죠. 그걸 구상권 행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구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저 소유자에 귀속될 수 있는 대지 건축물을 압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자신의 채권 확보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권리자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올해 신설된 사항인데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선정.
사업시행자는 기업형 임대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받은 이후 동그라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 임대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덕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되게 되면 도심에서, 도시적에서 민간 임대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봐놓으시는데 우리 도전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3가지 기억해 놓습니다. 임시수용설, 임대차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 때 제공되고 임시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제공한다.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과 가로수 정비 사업은 조합원 자격은 각각의 정비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죠. 동의 안 한 자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상권 해지, 소유자는 해지하지 못하고 오직 지상권자, 권리자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시행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효과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리 처분 계획, 사후 현물 보상에 해당되는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